그럼 최은경 교수님의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경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재난정신건강과 또 임상심리학회 입장에서 조금 토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감염병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재난의 규모 면에서 이제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규모가 크면 사실 이제 충격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규모를 결정할 때 재난의 범위 또 강도, 지속성을 고려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사망자가 오늘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372명, 확진자가 22,657명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다 같이 처해 있습니다. 오늘처럼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될 줄은 뭐 상상도 못했었죠. 이렇게 이제 생활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기존의 건강의 불균형을 갖고 있을 때 제한된 자원의 맥락에서 재난 상황에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상황이 꽤 괜찮은 상황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납병원이나 뭐 재활센터나 뭐 이용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집에 머무르면서 가족들과 면대면 접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뭐 표현 정서가 악화된다던가 가족 간의 갈등이 악화된다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재발의 위험이 있다던가 보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감염병의 특성상 확진자나 격리자 뭐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그 코로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제 겪고 있죠. 뭐 온택트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문제가 악화된다던가 또 기존의 심리사회적 의료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다양한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이제 급등 수용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데요. 응급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례를 다룰 수 있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자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생활치료소도 개설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교적 저희가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제 개념이고요. 얼마나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대처의 성패가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보와 심리 교육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선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요시에 이제 전문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3차 예방의 차원에서는 전문적인 이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다른 재난과 동일합니다.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병리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온택트, 그러니까 온라인 컨택트 이렇게 이제 합성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대나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기존의 이제 심리적인 어떤 심리사회적인 개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봉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는 서비스가 단절될 수 있다 하는 것. 특히 또 이게 윤리적인 딜레마와 공중보건의 도전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심리사회적 접근 중에 조금 이제 같이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서 몇 개를 이제 예를 들어왔습니다. 뭐 예를 다 같이 아는 이제 덕분에 캠페인이라든가 내 영웅은 너야라고 하는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국심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으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심리학회 소속 심리 전문가들이 무료 전화 상담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화 상담을 연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정신장애인의 과제로는 사실 이제 안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양성인 경우에 적절한 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존의 어떤 정신건강 그 서비스라든가 또 새롭게 또 어떤 위험이나 위기를 경험한다면 이제 자원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제 그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뭐 삶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학대나 폭력, 취약권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해서 개입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심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중수본에서 심리지원팀을 가동해서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심리적인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 전문 학회와 같이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환자들, 정신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늘푸름 그 센터에서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좀 서비스의 형태를 전달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어플 등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기반 심리적인 개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터넷 기반 심리적인 개입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그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오픈 액세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고 외국에는 또 이제 전문가가 좀 이끌어주는 안내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그 2000년대 이후 발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을 이제 활용한 치료적인 개입이 일부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제 스웨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키애트리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이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려대 심리학과의 허지원 교수팀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마성의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해서 치료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외국에 비해서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까지 미흡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료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의료 서비스나 정신건강 서비스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당사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도 이제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 활동가들이 뭔가 참여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난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뭐 기존에 정신건강 증진센터에서 일하시는 인력들이나 다른 이제 다양한 서비스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진 예방과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진되어 버리면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정책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건강한 것에서부터 건강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다면 서비스의 대상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예산의 분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새로이 발생한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고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에 투자를 하느냐 관리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병원 중심으로 병리화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삶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누가 다룰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인력을 이제 좋은 그 양질의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까 이제 윤석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고 할 때 되게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에 있는 인력들이 이렇게 파견되고 차출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개는 기존 업무에 플러스 재난이나 이런 업무를 얹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예산을 투자한다면 좀 사람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민간 협력 네트워크 활용을 하고요. 또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고용과 인건비 이런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 증진센터에는 임상심리사들이 많이 고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마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이제 좀 더 그 정신건강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넓힌다면 사실 그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이 가장 이제 좀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쪽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인력을 좀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인적 자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 및 가족 지원가들
교육 커리큘럼을 잘 개발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것도 주요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들이 이제 소진이 되거나 할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난 정신건강 지원 아니면 기존의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한 근거 기반의 교육과 개입 프로그램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전달 방식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그 정신건강 서비스의 운영 가이드라인, 윤리적인 지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많이 이제 온택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디지털 기기가 보급이 안 되어 있거나 디지털 문맹자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온택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과 검증을 위한 R&D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과 관련지어서는 이제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교육 반드시 받고 그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장기간 이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자료 수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난 심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질의를 많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지금 최영경 교수님께 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면이 강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만성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꼭 해야 될 교육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를 그래도 좀 교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비대면 치료 서비스에서 우리가 좀 꼭 유념해야 될 새로운 부분들, 그리고 그래도 어떤 그 비대면 치료가 가장 효과성이 있나, 그런 것이 좀 검증된 것이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대면 서비스 중에서 이제 만성 환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되게 이제 격리가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연출이 될 때 그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담당하시던 사회적 이 상호작용을 하시던 담당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동료 한우들이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늘푸름 센터에서 하신 것처럼 아침 인사를 한다던가 같이 무슨 차를 마신다던가 각각 집에서 하고 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에서 이제 유념할 것 중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인데요. 대면 서비스에서 필요한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기준을 똑같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비대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비밀 보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비밀 보장은 사실 이제 당사자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밀 보장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자살 위기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제 동의를 해서 좀 허락을 구해 놔야 되고요. 그런 위기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뭐 자살 위기센터에서 뭐 연결을 한다던가 그 비밀 보장에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효과성은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성. 그래도 죄송합니다. 현재 이제 만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이 저널을 조금 이제 찾아봤더니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주로 사이코 에듀케이션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기 어렵지만 교육 같은 거는 조금 더 이제 허용이 그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만성 환자 가족하고 만성 환자하고 같이 무슨 그 스키조프레니아 가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조현병의 어떤 이제 증상이나 가족들의 대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웹페이지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것이고요. Q&A 코너에 이제 전문가가 답변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조금씩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